먼저 토론 참가해 주신 네 분 토론자 여러분을 시청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노회찬 새로운 통합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이버대 곽동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 서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방청석에는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참여하실 기회 드리겠고요. 지금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 여러분께서는 서울 전화 784-3300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방송 참여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동 의원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날이 밝으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를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네. 바로 이 여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는 비판, 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특히 심지어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것을 과연 개정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인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온당했느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팀의 활동 시작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여기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이 언론에 대한 그 자율과 규제, 이 한계에 대한 논의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항상 대립하는 뜨거운 논쟁점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자유와 공익, 또 개별성과 사회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여기 방통심의위원회에 계신 분이 나오시질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늘 토론 중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SNS라는 것이 네.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사적인 본래 기능처럼 사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그런 미디어이냐, 아니면 이미 공적인 매스미디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끼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존재하는 법정 기구인데요. 여기 보면 사항에 제21조 심의위원회 직무 제4항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보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SNS의 어떤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건전한 정보라든가 유해 정보 같은 것이 범람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아마 이런 데서 문제의식이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이런 것이 사실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지 않던 분야를 새롭게 심의하는 게 아니라 뉴미디어 기왕에 있던 기왕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던 SNS, 모바일 앱, 또 인터넷 광고 같은 이전부터 수행해오던 업무를 팀으로 이렇게 격상을 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방통심의위원회의 직제 개편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개정에 대한 접속 차단,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의제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새진보통합연대 노회찬 대표께서 지금 김성동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우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 뉴미디어 심의팀이 지금 직제 변경을 통해서 이번에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서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여야가 적절치 못하다라고 사실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제를 개편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런 직제를 변경을 하지 말고 뉴미디어 심의팀을 두지 말라라는 국회의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그런 걸 국회의 뜻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한나라당하고 정부 사이에도 이게 지금 관계가 정상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한나라당은 사실상 반대했는데 정부는 또 그걸 밀어붙인 꼴이 사실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가
이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뭐 인터넷 실명제부터 시작해서 사이드카, 뭐 셧다운제 이런 각종 인터넷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SNS에 대한 이제까지 규제가 있어 왔는데 이걸 사실 강화하는 팀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정 차단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이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그 프리덤 하우스에 의하면은 한국이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69위, 높아야 69위 정도로 돼버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 실명제 같은 거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서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방지한다고 했지만 악플 방지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이제 와서는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도 이제 없애겠다. 없앨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좀 신중히 해야 된다. 더 지켜보고 그것이 갖는 병폐가 있다면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또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봐야지 그냥 규제 일변대로 지금 나서는 것 자체는 큰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뭐 계정 폐쇄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뉴미디어 아니 올드미디어에 아니 KBS에서 저희가 MBC에서 드라마에 뭐 몇 장면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송사를 폐쇄합니까? 계정에 올린 글 중에 일부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시정 공고했는데 그 공고를 안 듣는다 해가지고 아예 계정을 폐쇄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이다. 이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저는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반론하실게요. 네. 반론이라기보다 이제 설명인데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을 떠나서 여당 안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똑같은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고 또 특히 이 실효성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뉴미디어의 변화 추세에 어떤 제도나 이런 그 법적 장치를 가지고 이것을 뭐 규제하거나 막아보겠다는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제 개편이라고 이 방통심의위원회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문방위 예산 심의 소위 차원에서 이 예산이 줄어진 삭감이 된 것이지 이 자체를 놓고 어떤 그 국회 전체의 의사가 이렇게 합치됐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론하실 거에 있으면 제가 좀 이따 기회를 드리고요. 한 번씩 다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이번엔 김진태 변호사께 여쭤보겠는데요. 검찰이 결국 이제 사법 처리에 관한 문제인데 한미 FTA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면 구속 수사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은 행정기관이 법적인 판단 없이 계정을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러한 것은 아까 노회찬 대표도 지적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게 좀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유엔에서도 바로 그러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SNS의 폐단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들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없던 규제를 해오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도 계속 2008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을 조금 더 조직을 확대해서 지금 하게끔 된 것이고요. 무엇을 규제하냐 하면은 어떤 이 SNS가 어떤 공정하냐 정당하냐 그런 것을 지금 규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규제하냐고 하면 명백한 범죄 사실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정보통신망법에 나오는 음란물, 허위 사실 유포, 스토킹 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인식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떤 사법적 통제가 나중에 어차피 될 건데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조금 우려가 되는 바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사법적 통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법적 통제라는 것이 결국은 형사적인 것, 민사적인 것 이 두 가지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벌금을 매긴다, 뭐 구속을 한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최소한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 SNS의 폐해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사법적 통제는 그러고 나서는 이미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신속 즉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2011년 12월에 토론을 하는 건지 2008년에 토론을 하는 건지 4년인지 5년인지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악영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신 미네르바가 나왔던 다음에 아고라가 문제였고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도 문제가 있다.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 당시에도 제 반대편에 앉으셨던 분들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이 김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법정기구 사항의 건전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건전하다는 게 그 연로하신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아주 불건전한 교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비정규직 교수죠.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같은 거 걸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머리도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이 아까 다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 정상이란 기준이나 건전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2011년 시대는 권위를 던져버린 세대입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언로가 이상이 있다거나 SNS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이게 예전에는 다음 아고라가 문제였다면 인터넷 커뮤니티가 문제였다면 이젠 이게 SNS란 이름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들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런 조직 개편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누가 할 것이며 왜 할 것이냐, 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압니다. 누가 할 것이냐, 주체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쪽에선 저도 기술 쪽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것도 좀 보고 싶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반론하겠습니다. 4년 전, 3년 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헌재에서 또 위헌 결정이 났었죠.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곽 교수님 뭐 건전하지 않은 불건전한 정보에 대해서 뭐 차단하고 규제하는 거다. 김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아니, 써 있는 게 예. 불건전한 걸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마치, 그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예, 마치 뭐 불건전한 정보는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해당 법령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음란물 뭐 등등 해서 정확히 열거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전부 범죄 행위를 이루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건전한 통신윤리 함량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등법원이 이미 판단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위헌 재청을 결의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지금 새롭게 만든 방송 뉴미디어 심의팀이죠. 그 말고 그 이전에 해오던 팀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 제도 자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법적 판단이 없이 국민이 올린 글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거라고 해서 올해 유엔 총회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보고가 된 사안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한글을 갖게 됐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온 국민이 1인 미디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갖고 있든 트위터를 갖고 있든 카카오톡을 하든 간에. 그러면 이 1인 미디어를 가지고 그전에 못하던 소통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글을 창제한 뒤에 그 한글 가지고 뭐 화장실에 욕을 쓸까봐
국민을 쫓아다니면서 화장실 열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만 드리겠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그 산하 또 기관이라 볼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인터넷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53.2%가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한 사람은 26.8%에 불과해요. 그래서 SNS가 무슨 괴담의 진원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이 올드 미디어는 장악했는데 이 뉴 미디어는 장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칼을 빼들고 이게 덤벼드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장악될 수도 없고 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미네르바 사건 우리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시겠습니다만 타블로에 관한 그런 그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SNS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얼마 전에 그 타블로의 모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공식 월간지에서 최근에 이제 그 다니엘 리 미국 타블로의 미국 이름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괴롭힘이란 제목 기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고초 이런 거를 이렇게 다뤘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SNS가 미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우리가 폐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 또 인권 또 개인의 생활권 여기에 대한 또 그 부당한 간섭 내지는 노출 그래서 지금 그 방심위의 SNS 심의 내용 같은 것을 보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자꾸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 3분기 9월 말까지 한 16,698건이 심의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야당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음란 정보에 대한 심의 차단 건수는 11건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16,698건이 다시 말하면 법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법질서 위반 항목을 보면 대개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불법 식의약품 또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 다음에 문서 위조 불법 명의 거래 지적재산권 그래서 불법 식의약품이 12,335건 75% 가까이를 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문제가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네. 그거를 이게 우리 사회에 SNS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그늘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그것이 우리 이 시민들의 평범한 생활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선한 방향으로 순기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 좋은데 이런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놔둘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이해해야 되지 김성동 않겠냐.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김진태 변호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정신적인 피해와 사회가 불안한 것과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 두 사건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시키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쪽은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쪽입니다. 이쪽이 피해가 크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똑같은 기술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진짜 걱정하고 국민들의 사회 안위를 걱정한다면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큰 보이스피싱을 단속해 주시면 점수가 확 올라갈 겁니다. 네. 똑같은 기술입니다. 다만 전화 걸어서 오홀드로 얘기하고 있는 쪽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첨단의 건데 각 은행들마다 개인들마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물질적인 피해를 그것도 정말 건강식품 파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는 범죄 피해고 이게 국가적으로 난립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각 알아서 조심하고 기술적으로 뭐하고 개인의 문제고 기여할 수 없다 하는데 이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라 말을 하는 것 가지고선도 불안하다 하시니까 우선순위를 봤었을 때 피해자가 있는 쪽부터 먼저 봐주시는 게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잠깐만 좀 기다리시고요. 지금 마침 이제 그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키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이 지금 이 시간에 생방송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실장님과 몇 마디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은 시간에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앞서 이 토론의 앞부분을 들으셨겠지만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예. 저희 이제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과
판단의 기능과 이런 것들을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심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김성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 명확한 불법과 유해 정보, 그러니까 성매매, 음란이랄지 해킹, 도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나 마약 거래 문서 위조 같은 이런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에 해당되는 정보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미네르바랄지 아고라랄지 풋불시를 예를 드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이제 일부 그 언론과 네, 박 실장님. 네. 혹시 지금 그 전화를 하시면서 텔레비전 모니터를 켜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정치권과 언론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것을 믹스를 해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이제 예단을 하는 데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가운데 박 실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질의응답 좀 참여해 주시죠. 네, 박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뉴미디어 심의팀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만들기 전에도 이 인터넷 심의를 갖다가 활동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터넷 심의를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는 글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지금 전화가 끊어졌다는 신호음이 울렸거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연결되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다시 연결이 됐군요. 네. 네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터넷 심의 부분을 이제 폐지하라라고 권고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제 문제가 있는 글이 있다면은, 글의 게시자에게 통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삭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뜻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좀 반박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언론의 기사가 좀 문제될 때보다도 하고 다르다는. 그래서 왜 이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의 그 권고는 그야말로 이제 권고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성격이지 비례적 성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전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에 비롯된 좀 결론을 내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수용을 해서 이 정보통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규제와 그다음에 시다가 제기를 신청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정말 법적으로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오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실장님 저 하나만 짧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나는 꼼수다 같은 팟캐스트도 요청에 들어오면 심의할 수 있다라는 기사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사에서는 심의할 수 있다고 나왔었는데요. 네, 나는 꼼수다는 이제 방송은 아니고요. 정보통신입니다. 공중에게,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는 다 저희 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약이나 음란이 아닌데도 지금 요청이 들어오면은 요청에 따라서 이게 과연 심의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될 수 있는 거는 명예훼손밖에 없습니다. 그 네. 내용에 무슨 음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약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는 꼼수다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중단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겠군요. 지금 같은 톤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예를 들면 나는 꼼수다에서 심의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언급했던 이제 모 씨가 그분이 뭐 정치인이나 공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저희 쪽에 제기를 한다면 저희가 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정치인이나 공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그 비판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네. 시정 여부에 이르기까지는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시정 여부에 이르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십니다. 네, 박순아 실장님. 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통화 음질이 썩 좋지는 않아서 여기서 인터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김성동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방통심의에서 뭐 명예훼손, 선정성 여러 가지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건수가 많은 그 영역을 보니까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이게 155건으로 심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더라고요. 자, 이것은 뭐 보기에 따라서 이게 방통심의위원회가 너무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질서 위반이다. 이런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방통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각 정당에서 추천된 그런 위원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도를 지나친 어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종북관계 사이트라든가 친북 사이트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대종이고 그런 걸러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 한마디로 과잉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여건이 그런 것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 들고 야당 의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 내에서도 조정이 안 되는데 일방의 한쪽에서 심의하겠다면 한쪽 의견으로만 심의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그 아까 TF팀을 할 때 뭐 의사봉을 들고 나가고 뭐 그랬다는 거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 뭐 170 몇 건으로 이게 건수가 좀 많다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트위터에 하루에 올라오는 건수가 우리 곽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300만 건이라는 겁니다. 300만 건이요.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방통위에서 직원 10명이 어떻게 그걸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그걸 스크린을 합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그걸 뒤따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만 찾아다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표적으로 이렇게 혐의가 이렇게 좀 의심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속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식으로 돌려가지고 검색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했다. 명예훼손 죄 자체가 그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걸 쓰고 있으니까 그 명예훼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저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낙곰수 팟캐스트로 이제 600만 명씩 보고 있는데 어떤 그 등장한 그 인물 자기가 등장했는데 나는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저걸 갖다가 지금 당장에 삭제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 이 뉴미디어 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판사입니까? 사법부입니까?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잘못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가지고 그거는 좀 과잉 금지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법 질서 자체를 저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인터넷 댓글 검색 같은 걸 갖다가 인터넷 포털 회사가 임의로 이거는 문제의사고 일단 지우고 이제 임시로라도 차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인터넷 백과사전 그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트위터를 갖다가 검열하고 있는 나라가 4나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이집트, 영국인데 영국은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트위터를 검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트위터를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 늦게 트위터를 시작한 나라인데 IT 강국이 IT 규제 강국으로 지금 되어버렸어요. IT 규제에서는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왜 우리가 그 분야에서 1위를 해야 됩니까? 우리 노 대표님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통신망법에 한 10가지 지금 아주 구체적인 범죄가 열거되어 있는 중에
지금 걱정하신 누가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를 누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냐. 그거는 10개 중에 한 가지밖에 아닌 것이고요. 그것도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죠. 당사자가 신고했을 때 또 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그러면 더 명백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약 판매입니다. 마약 판매.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SNS에 올라오는 각종 마약 판매합니다. 잡혔나요, 그 사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확인 안 되죠. 싸이월드인데 연락하면 될 텐데요, 거기는. 성매매 유도 조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서 뭐 어떻게 엔조이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명백하지 않나요? 각종 마약 판매한다고 하는데 예? 아니 그거야. 규제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그대로 두고 있어야 휴게소에 되죠. 그 화장실 가보셨어요? 예. 그 가보면은 뭐 장기 매매, 연락 바람,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장실 늘어날수록 그 화장실 낙서도 늘어날 텐데 화장실 낙서 심의 팀 이런 건 안 만듭니까?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그 단속을 해서 뭐라거나 지금 나왔던 극단적인 경우들 저는 가끔 제 맞은편에 전에는 진성호 의원이 어디서 정말 희한한 자료들을 뽑아 오셔갖고 제가 아주 곤혹스러웠었는데 저런 자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나 결과들 국민들 알고 있는 게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고2, 고3 혹은 대학 1, 2학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전화 한 통화만 걸리게 되면 모든 SNS 활동이 그 반경 100m는 죽을 겁니다. 취업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전화 걸어서 아드님이 이런 거 하시는 거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나 학교라는 실제 촛불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게시판에 글 썼던 거에 전화 걸어서 차단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겁주기로 나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불쾌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엉뚱한 얘기 퍼나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중범죄자들도 있는데 이미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어디에 있건 대한민국만큼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고 IP로 컴퓨터로 돼서 잡는 가능합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요. 국민들 겁주기에 대한 SNS 규제가 국민들은 야 우리 겁줘서 쓸데없는 소리 쓰지 말라 그러고 솔직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막으려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 극단적인 사례보다 나을 것 같아요. 겁주기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든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음란물, 청소년 유해성 이런 게시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겁주기 뭐 이렇게 하는데 정당한 의사소통, 그걸 국가에서 왜 막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하라는 거고, 그걸 들여다볼 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사람, 성매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걸 SNS에다 올리면서 이건 내 표현의 자유니까 국가에서 이거 심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걸 지금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현행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속하라고 검찰도 있는 것이고 경찰도 있는 것이잖아요. 단속을 그리고 누가 지금 거죠. 아니 SNS는 취해법권지대로 규제 단속을 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두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당연히 아니시죠. 아니죠. 예, 그런 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지.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뭔가면은 여기 낙검수로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의 시책과 다르거나 이런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제까지도 국가보안법을 갖다 적용해서는 안 되는 사안에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왔다라는 비판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는데, 명예훼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명예훼손이야 반의사 불벌죄니까 누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겠지만은, 그 다음에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다가 건전하지 못한 통신윤리에 포함된다라는 이유로다가 얼마든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제가 과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이제 왜 자꾸 마약 문제 이런 거는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죠, 그거는. 네. 네. 저도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아까 명예훼손 문제 말씀하셨는데, 팟캐스트 같은 게 캐스트가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흩뿌린다. 브로드캐스트는 넓게 뿌리고 팟캐스트는 이제 조금 제한된 범위에 그런 데 뿌려지는 건데, 이 명예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에 있어서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배타적인 권리를 저는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상에 또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인 상황, 이 SNS 같은 게 뭡니까? 이 참 놀라운 확산력, 또 전달력, 이런 보급의 어떤 속도와 범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법원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이것은 너무 이 명예훼손이 되고 있다는 사람으로 비춰볼 때는 다른 면에서 굉장히 이게 참 시급하고 한가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심위의 심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법원으로 가고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적 심의 이건 틀림없이 제기되실 수 있고 또 지적될 수 있는 우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방통심의위원회 인력이나 모니터하는 능력에 비춰볼 때 아까 이제 김진태 패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오는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민원이나 문제점만 파악하기에도 아주 급한 그런 굉장히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 표적 심의 같은 것은 조금 좀 기우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진태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 게요. 법조인이시잖아요. 계속 계셨고. 근데 이 선출직도 아니고 행정에서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렇게 법적인 부분까지 판단해서 요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내가 심의위원이라고 트윗하실 것도 아닌데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심의해서 못하게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 열 몇 분이서 꼼꼼하게 찾아내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불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들 있죠. 판검사들, 뭐 변호사들 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재단하는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처벌하고 거기에 이게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SNS 이렇게 시급하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무차별로 확산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로 사법적 재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그래서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팔로워가 16만 명 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쓴 뭐 글이 한 1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뉴미디어 심의팀에서 저거 문제 있다. 삭제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했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 계정을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글 때문에 11,000개의 글 중에서 한 개의 글 때문에 나머지 글도 다 삭제가 당하거든요. 이거는 불법행위 하나 때문에 합법적인 다른 행위도 다 처벌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제 글을 받아가서 가지고 있는 16,000 계정도 다 삭제라고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16,000개 다 삭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회수 작가께서 16만 계정. 16만. 그리고 이회수 작가가 지금 뭐 106만인가 이렇게 팔로워가 되는데 제 글을 갖다가 RT를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제 글이 106만 명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6만 명 계정을 또 다 이렇게 삭제를 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 제가 볼 때는 실효성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게 일종의 미디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게시판에 글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아무도 없어요.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건전하지 못하니까 팔로워가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뭘 올리면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첩에다 뭐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처벌합니까? 예, 아까 그러잖아도 노 대표님이 그 처음부터 모두 발언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어떤 방송 프로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방송국을 폐쇄할 거냐? 이게 너무 과잉 제재 아니냐? 그렇게 들면 또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100분 토론이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범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요 100분 토론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방영을 한다. 이 프로그램과 방송사가 분리가 안 되죠. 여기만 딱 해서 이 공중파만 끊을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쭉 들어보면 우선 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 대한 그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토론의 주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가운데서는 SNS를 과연 그 마약이라든가 성매매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범죄를 막는 데는 뭐 네 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그 범죄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그러나 그 건전성이라는 잣대가 그러한 명문화된 어떤 법 규정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 아닌 것, 그와 유사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음 논란으로 넘어가서 사적 영역, 공적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앞서서 자, 웹 규제가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제가 이 질문은 서울대 모 교수님이 국내 트위터의 이념 성향 분석을 해봤더니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더 많았고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적었다. 이건 뭐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가동하면서 SNS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강화하는 대상이 주로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트위터리언이나 페이스북 펠로우들이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이것이 과연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속,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곽 교수님이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앉아서 저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좌할 거야, 울 거야로 나눠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이 야권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가 저는 정부가 참 잘못 골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SNS가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SNS 사용자가 확 늘어났을 땐 딱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김연아 선수가 오늘은 12시 이전에 잘 거야 할 때 한 10만쯤 늘어났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무슨 글 쓰는가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트위터에 얘기해서 150자 정도로 늘리겠습니다고 유머를 했었을 때 여당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은 사실 꾸준하게 증가가 됐지 데이터가 확 늘어난 건 아닌데 하필이면 나는 꼼수다 같은 팟캐스트가 50만, 100만을 넘어서 서버비 감당 못할 정도의 노회찬 대표 나오셨을 때도 그때 되게 많이 올라갔죠. 1200만 정도. 그때 떨거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떨원입니다. 예, 떨거지 원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그 얘기하면서 정말 모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웃으셨어요. 그래서 넘어갔죠. 지금 권위가 파괴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대통령과 인기 스타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들이 쓴 글을 보거나 느낄 수 있다고 대중들을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게 여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나는 꼼수다 같은 게 히트를 치면서 왜 지금 심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마약도 있고 섹스도 있고 이거 단속해야 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렇구나 참 위험하다 그래 단속해야지 라고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제가 잘못 풀고 있다는 거죠. 예, 아까부터 제가 이 무슨 저 방통이 뭐 제가 대변인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도 낙검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낙검수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방통이 심의실장한테. 네, 근데 국민들이 걱정한다니까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아니요. 아까 우리 박 실장이 다른 이 매체하고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뭔가면은, 내용을 갖다가 뉴미디어 심의팀에서 먼저, 내용을 검열해가지고 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 등장한 어떤 사람, 거론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오면은,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방송국, 우리 문화방송 같으면 이게 공정성을 심의합니다. 공정성을. 어떻게 편파적이냐, 어느 한쪽 당리당략에 편파적이냐, 이거 심의하는데 방통위에서 SNS 하겠다는 거는 그런 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정치적으로 무슨 현직 대통령을 자꾸 비하하는 걸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죠. 근거 법규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비하한다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다만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제가 발음하긴 먼저 문제를 명예훼손으로 잠깐만요. 이것만 봐주세요. 2MB 아이디가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요. 네. 2MB 18 뭐 이렇게 나간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이게 욕설같이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 쓰지 말라고 나갔던 건데 그거는 어떤 법률 때문에 그렇게 제재가 됐을까요? 그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폐쇄가 거죠. 됐나요? 네. 예, 폐쇄가 됐는데 예. 저는 이제 그 폐쇄한 것도 문제지만은 폐쇄한 뒤에 그거 변형한 거 있죠. 2MB에서 2자를 뺀다거나 또는 MB를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좀 저항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명칭으로 또 많이 생기니까 네. 또 그거 하나하나 다 못 없애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규제가 백해무익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2MB 18 뭐 그 그러니까 사례라는 제가 지금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기도 참 입에 담기가 그런 건데. 저도 그 아이디는 저도 싫어요. 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정치적입니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정말로 차원에서 봐야 되는 듣기 겁니다, 싫고 입을 틀어막고 네. 싶은 사람이 말을 할 수 네. 있게 놔두는 게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 지금 그 이제 방심위의 이번 SNS 심의 뭐 강화라고 그럴까요? 이 심의팀을 신설한 문제 놓고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면 이 정치의 문제, 12.6 보선 때 선관위가 뭐 인증샷을 찍어라 말아라,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신문 10답 이런 거 내놨을 때 우리 한나라당부터 도대체 선관위가 왜 저러냐. 지금 이 실제 현실을 알고 그러느냐, 안 알고 모르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할 정도로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이걸 우리 한나라당 또 특히 저 개인부터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뭐 이 낙검수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든가 제약을 가한다든가 낙검수가 지금 그 영향력이 기존 미디어에 버금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언론상. 준 언론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부당한 그런 그 규제를 가할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점을 지적 하나 드리고요. 또 우리 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이 SNS나 이런 것이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SNS와 관련된 그 심의 건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방심위의 통계를 보면 이게 그 최근 3년간의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이렇습니다. 2008년에 36건, 2009년 54건. 이 정도 심의를 하고 시정 요구 조치 결정을 했는데 2010년에 345건, 2011년 9월 현재 262건. 이래서 심의 건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아까 지적된 여러 가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까 곽 교수님이 저 통신심의실 실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낙검수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심의 규제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니까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다음에 꼬리를 다루신 게 그 명예훼손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신고를 하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자, 요게 이제 논란의 핵심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요 부분 그러면 질문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낙검수든 또는 기존의 정통 매체든 아니면 개인 블로거든 무엇이든 간에 명예훼손을 하면 민형사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네. 오히려 그냥 법적으로 가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까 심의실장이 말했습니다만 정보통신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지금 현재 현행법 체계로는 방심위가 안 다룬다면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그게 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는 뭐 이런 걸 방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민형사로 가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 사이에 계속해서 명예훼손을 갖다 이렇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긴급한 조치가 이제 필요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현행 법률적으로도 이 실황 중계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거나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갖다가 받아가면서 이를 처리해도 저는 다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뭐 준사법기관도 아닌 방송심의기구에서 기구에서 그걸 가지고 게다가 불러서 얘기도 한번 안 들어보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고 이번에도 그 규칙을 갖다가 전면 개정을 할 때 야당 측 그 심의위원들이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라도 넣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뭐 사법기구 2개가 있는 셈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박순화 실장이 전화가 저희 진행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실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실에서 심의 확인 후에 방통심의 전체회의 회부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이 심의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방통심의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2MB 어쩌고 하는 그 개정, 네. 그 논란은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해서 방통심의에서 개정 폐쇄를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심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형법이 있는데 네. 저는 왜 그 법을 다른 걸 또 만드냐 그게 여쭤본 겁니다. 이미 충분히 법으로 있는데. 네, 말입니다. 일단은 저는 네. 제가 예,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 한 당사자가 네. 충분히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저는 예. 이제 전해드린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토론을 좀 어떻게 SNS의 어떤 건전한 소통의 장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토론을 이끌고 싶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이 열띤 토론이 전개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모 판사가 한미 FTA 관련해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연 사법부에 종사하는 판사라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사적 영역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보느냐, 아니면 사적 영역, 자기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한 내용이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산됐는데 그것이 사적 영역으로만 머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저는 그 판사의 발언이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법관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고도의 신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형선고 외에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에는 존재하는 해임이나 강등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판사의 경우에도 결국 윤리위에서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센 것이 징계 1년 이하의 정직, 그게 가장 센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아주 그 고도의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신분 보장 뒤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직권 면직이 가능한 사안인데도 이 법관이기 때문에 면직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신분 보장 속에서 그런 지금 행동을 하는데, 저도 뭐 옛날에 검사 생활을 약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든 경우도 꽤 있을 수가 있고 그랬지만, 조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견해 표명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100분 토론에 나와서 막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주 자유롭고 좋습니다. 그 판사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견해 표명하고 싶고 그러면 그런 신분 보장 뒤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나와서 법복을 벗고 자연인으로 얘기하면 그건 누가 뭐랍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이 노회찬 있고요. 대표 이 예. 의견에 대해서 어떤 네, 저는 그 페이스북은 그 특성이 트위터보다도 더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친구 맺기를 해서 서로가 인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창회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그 판사가 FTA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판사라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ISD라거나 여러 가지 또 사법 주권과 연관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 시사 문제에 대한 자기 견해처럼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을
어느 신문사가 그걸 들어가지고 온 국민이 보도록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FTA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는 식으로 사건이 커진 겁니다. 커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1인 미디어 시대에 교사든 공무원이든 판사든 이런 분들이 자신의 직분을 지키는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얘기를 갖다 못 해야 됩니까? 하나만 짧게.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김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예. 그 말씀하셨던 논리는 너무 낡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랑 연배 같으시잖아요. 동갑이시고. 예, 예. 그냥 전 느끼는 게 예. 20년간 조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특수하니까 조용히 있어야 된다. 지금은 한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서 말단이 사장한테 야자 타임도 하는 그런 열린 시대인데 법이 특수하다는 건 압니다만 네. 중요한 건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페이스북에 FTA는 이렇게 함으로써 마땅히 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법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이 먼저 떴다면 지금처럼 판사의 품위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기존의 언론들이 잣대를 들이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지 아니면 이런 의견도 있다, 판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슬쩍 올려놓을지에 대해선 국민들 보기에는 만약에 FTA 찬성이었으면 좋다라고 나갔지 지금처럼 애티튜드가 잘못됐다, 사적 공간에 써있다라고 안 했을 거라는 자, 거죠. 곽 교수님, 뭐 짧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요, 어떤 정치적인 어느 한쪽에 뭐 진보 쪽에 편향됐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곽 교수님 뭐 IT 쪽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은데요. 법관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관이라는 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찬성하는 글이 올라갔어도 그랬을 거다. 그럼요. 그래도 문제죠. 왜냐하면 제 이것만 좀 꼭 들어보세요. 이 법관은 재판을 하죠.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선입견을 가지거나 어떤 이념을 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미리 알려져 있으면 거기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기피 신청이 있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 예? 그 판사가 몇 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판사 경력을 쌓게 되면은 네. 그 판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를 사람들이 그 관심만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판결문도 공개 안 해야죠. 어떤 재판을 했는지. 그래서 유사한 판결이 나올 때 저 사람이 판결문으로 나오는 거하고 선입견하고는 다르죠. 아니요, 판결문을 보면은 밝힌 건 아니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판결문도 다 비공개해야죠. 비밀 재판을 하든가. 저도 솔직히 최 판사님이나 김 판사님 동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법관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법관은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공정성 및 청렴성. 그래서 법관은 공평, 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판사님들에게 기대해야 하는 행동의 어떤 윤리가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은 가질 수가 있지만 정말 어떤 그 재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사회가 신뢰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아까 노 대표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게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고 친구들끼리 소통되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아마 조금 이따 전개될 이 SNS를 과연 사적 영역으로 볼 거냐 공적 영역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런 문제와도 연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공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문제. 또 한 판사님은 이것을 올려놓고 동의하면 여기 같이 참여를 해달라. 그러면 청원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공론화까지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것은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솔직히 당혹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물론 그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의사 표현의 방법을 취하셔야만 됐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전 조금 아쉬움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니, 요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FTA 협상을 갖다가 체결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대법원이 이제 법을 관장하고 있는
또 기관이다 보니까 의견을 구하고서 대법원이 자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보면은 법원 내에서도 대법원이 충분히 법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회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통과되긴 했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지 감안해야지 그걸 판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직무에 직접 연관되거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 논란은요, 사실은 저는 이제 최은배 판사의 그 페이스북 내용 때문에 그것을 도화선으로 해서 과연 SNS가 사적 영역에 있는 매체인가 아니면 공적 영역의 매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 보충 발언 하나. 예, 보충 발언으로. 짧게 해주시죠. 예. 사적 영역이냐, 판사가 개인적인 발언을 한 게 공적 영역이냐. 거기에 대해서, 벌써 일찍이 우리 선조가 한번 해답을 제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이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재판을 할 때는 신독을 지켜야 된다. 신독. 삼가할 신에 홀로 있을 독입니다. 혼자 있는 걸 꺼려라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법관은 혼자 있을 때조차도 이게 자기 완전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우리 선조들이 벌써 깨닫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님 재판 해가지고 막 뭐 대충 재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좀 편향된 판사보다는 원님 재판이 훨씬 더 공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처음엔 모 판사, 그러다 조금 지나고 최 판사, 거기서 최은배 판사까지 지금 성함까지 나왔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금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건 좋은데요. 권위를 존중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압이고 억압이고 조금 무섭게 하면 잘 따라옵니다. 근데 저도 그건 싫고요.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껴주면 좋아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이분이 지금 제가 여권에 큰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충격을 준 일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경원을 지지했을 정도로 한나라당 지지자였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 성향은 없는데 읽어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법주권을 미국에 다 주는 건데 이게 1000몇백 페이지인데 누가 다 읽었을까? 나도 못 읽었어. 100몇십 페이지 읽었는데 보니까 심각한데 내가 볼 때 심각한데 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생각에 따르는 사람 나 아는 사람 내가 엄청 보수적인 거 알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백명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편향돼서 판사도 못한다. 저는 아주 보기 드문 전 판사님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의 최대한으로 그분께 트윗하고 추천하고 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폭탄이 떨어지게 된 건 여권이 놀란 거예요. 아니 왜 판사들까지 왜 이래? 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금 시청자 두 분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우선 두 분과 대화를 해보고 또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예, 저는 지금 청주에 살고 있는 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뭐 꼭 어떤 분 찝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요. 네. 사실 지금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트위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그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거기다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이 다 존재한다고 보고요.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트위터에서 그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 하면은 뭐 마약을 막겠다, 성범죄를 막겠다.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 지금 현실이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리 뒤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뭐 아까 예로 드신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지금이야 심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팔겠다, 성거래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현실적으로 심의가 가능하면 사람들이 그런 단어로 쓰겠느냐고요.
아는 사람들만 안만한 표현을 바꿨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임의적으로 이거 걸러낼 것이며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미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정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방금 그 판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게 입을 다물고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트위터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판사님이 FTA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는가 반대 의견을 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판사님께서 FTA가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될 때까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찬성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문제가 되니까 이걸 들여다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느끼게 돼서 문제제기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안타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한데 네. 어쨌든 좀 그러네요. 많이 흥분하셨네요. 네. 선생님 말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뢰 실종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 판단에 대한 그 평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저는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10년간 경영하고 있는 42살의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냉면 음식점이시고요. 네. 네네. 신촌이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제가 자영업자로서 트위터 때문에 지금 저희 음식점을 폐업한 상태인데 그 어떤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아, 어떤 일이 네. 있으셨나요? 예, 간단히 그 사건의 개요는 음식점에 방문했던 손님이 저희 종업원이 욕을 했다라는 거짓된 사실과 다른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트윗이 일파만파되면서 수만 명이 이것을 보고 저희 음식점에 방문을 하지 않고 저희는 결국에는 그 한 70에서 80% 매출이 급감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음식점 문을 닫았고요. 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그 명예훼손 그 수사를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형사 고발을 하니 그 원글 저작자가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리트윗된 글이 수만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 음식점은 망해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위터의 글들이 다움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촌의 냉면집 치면 저희 음식점 이름이 나오면서 여기는 종업원이 욕을 했다더라.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축에 요구했던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CCTV 동영상까지 다 보여주겠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워달라. 자, 그러면 다음에서의 반응은 트위터 본사에서 이 얘기를 해라. 그래서 40여 통, 50여 통의 이메일을 미국에다가 영어로 한 달, 두 달을 썼습니다.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답장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트위터가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니 포털 사이트들은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왜 사실이 아닌 글들을 지울 수가 없느냐. 다음 네. 축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위터의 원글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검색 중지 요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어떤 그 피해를 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보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이런 민생을 해결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치하시는 노회찬 선생님께도 제가 잘 모르지만 팔로잉 신청했는데 거절당했고 안 됐습니다. 이걸 제가 하려고 잠깐 왜 거절하셨나요? 승낙을 안 하신 아니, 거죠? 아니요. 제 그 팔로잉하고 팔로워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선팔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팔로우 신청한 분은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좀 네. 누락된 모양인데 팔로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전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 두 번째 냉면집을 하다가 결국 트위터에 그 사실이 아닌 글 때문에
폐점을 하고 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게 이런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곽 교수님께서 여기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언론이 좀 뭐라 그럴까요? 손봐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언론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다 보면 힘이 참 많습니다. 오기 전에 김미아 씨가 출연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왔는데 김미아 씨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일보에서 자기를 갖다가 무슨 뭐라고 해서 돈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얘기를 했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그쪽에 국장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돈 안 주면 바로 사과해 줄게. 라고 그래서 돈 안 받고 오케이를 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게 박스도 없이 밑에 한 줄 썼다더군요. 네. 정정이나 보도가 이런 거죠. 기성 언론도 그렇습니다. 부작용은 어디나 있습니다. 올바로 나가는 거고 지금 저번 같은 피해는 저는 여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뭔가 긍정적으로 저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을 돕는 조직 같은 게 시민단체 같은 데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쪽에 뭔가 하셔야 되고 국회 가시면 그런 조직 좀 만들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네티즌들이 마음이 여려서 그렇지 정말로 그게 억울했었다. 이미 닫은 가게는 안 되게 되지만 하나하나 보태서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요. 이런 피해자들 많습니다. 잘못된 물건 팔아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논의돼야 될 문제고요. 이게 지금 잘못 쓰였을 때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그거 나름대로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네, 말씀하시죠. 박 교수님 지금 한참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저런 그 냉면집 주인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현실적으로 네? 어떤 조직이 가게에서 매출을 올려주거나 실제 홍보를 대신해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을 가게를 어떻게 올려주나요? 그게 아니고요. 허위, 욕을 했다는 허위 정보 때문에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주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빨리 이걸 삭제하고 싶었죠. 그래서 공문 보내고 안 되는 영어로 트위터 본사에 보내고 그래도 안 됐잖아요. 바로 그게 지금 이 방통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런 경우에 심사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적절히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하겠다는 거. 가장 그 구제 수단이거든요. 나중에 매출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저는 말이죠. 아까 포털에서 트위터 본사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삭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대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방송통신심의팀에서 혹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삭제하려고 해도 저 아까 포털 측 대답처럼 트위터 본사에서 삭제를 안 해주면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실효성 그게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계정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구를 벌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16만 명인데 그러면은 제 글이 이미 16만 명이 퍼뜨려져 있는데 16만 개를 다 차단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 차단하게 될 때 간단치 않은 문제가 내가 글을 갖다가 10,000개씩 써놨는데 그중에 글 하나 때문에 나머지 글까지 다 날아간다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 방법이 지금 말씀 들으면 생각난 건데 그러면 지금 단속하는 부서를 하지 말고요. 이 부서를 바꿔서 제가 처음에도 이게 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를 퍼뜨려주고 우리가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맞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이벤트라던가 가서 공연을 하던가 이렇게 살려주겠다라는 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보면 오히려 잘못된 거 지적해서 계도하고 지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효과적이 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 이제 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다 보면 이런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 가슴 아픈 사연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노 대표님도 그런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 갖고 계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분명히 경험하신 분이 이렇게 제시한 문제시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차관을 해야 되고 이 트위터나 SNS의 그늘을 상징적으로 아주 오늘 시청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 앞에
토론 진행에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기능도 많죠. 뭐 수요를 필요로 한다거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만 어떤 그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방송보다도 더 빨리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해서 더 큰 재앙을 막는다든가 이런 그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지금 바로 이런 역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방심위에 이번 그 어떤 그 여기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이고 조직적으로 한번 이 심의를 해보겠다 이런 것도 이해할 측면이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그 사실 두 번째 전화하신 분은 트위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생업을 좀 어떻게 크게 손실을 입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SNS가 이제 그 많은 국민들 특히 SNS 중에서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뭐 거의 1000만 정도가 지금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중요한 정보의 수단, 통신의 수단, 또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냥 규제만은 할 수 없고 여기에 저희가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론 시간이 지금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사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만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먼저 드리고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만약 오늘 100분 토론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단 한 분의 한 분만 방송이 되고 있다면 이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 MBC 100분 토론이 갖는 힘은 뭐냐? 시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그 사람의 숫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싸이월드가 2000만, 트윗이 500만, 페이스북이 440만, 미투데이가 500만 이런 식으로 또 이것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스마트폰이 2000만 시대를 지금 넘고 있다. 이런 그 측면이 또 있고요. 지금 여기 노 대표님께서 아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 파워 트위터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팔로워를 100만 갖고 계시다, 수십만 갖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한마디 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의사의 표현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이것은 어떤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인 그런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여기에 담기는 메시지가 일상적이고 때로는 뭐 신변 관련된 그런 그 소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인 이슈 또 정치적인 쟁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언급들을 하십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에 한 파워 트위터리안께서는 이제 예를 들면 내년 총선에 심판하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SNS라는 공간에 어떤 존재 이유가 어떤 내 것을 지키고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를 공유하고 보이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SNS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 대표님 바로 네, 공간사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직업이 공인이거나 아니면은 또 팔로워를 대단히 많이 갖고 있어서 원튼 원치 않든 이제 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네. 그리고 또 낙곰수 같은 것도 받아보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받아보는 사람이 600만 명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어떻든 그거는 공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보는데 저는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그 반대했지만은 악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악성 댓글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트위터에서는 오히려 악성 댓글이 훨씬 적습니다. 일반 게시판보다도. 왜 적으냐? 신뢰하는 관계를 확인하거든요. 정체를 알 수 없고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아주 이상하게 대하면은 그냥 블락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음파를 하고요.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관계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과정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이제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다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특정한 어떤 범죄적 어떤 현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그거 하라고 만든 법이 있고 또 그런 거 수사해가 적발해서 의법 처리하라고 만든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 사람이 부족하면 검찰 수를 더 늘리고 경찰 수를 더 늘리면 되지. 왜 헌법에 의해서 재판할 권리를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리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으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그런 사람들이 왜 판단하냐 이거죠. 이번에 김진태 변호사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일기장이라고 하는데 몇만 명이 보는 일기장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SNS의 장점도 많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또 곧 기회로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남한테 쉽게 못하게 시킵니다. 제가 나오면서 뭐뭐 하지 마시오로 오늘 몇 개나 봤나 생각해 봤는데 나오면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난간에 기대지 마시오, 문에 기대지 마시오, 공부하라는 말 말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까지 다 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못하게 시키는데 공적 영역이라고 쳐보죠. 국민들이나 트위터 쓰시는 분들은 공적 영역에 글을 올렸다 치더라도 그걸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정말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기여서 단속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풀리고 해석이 되는 걸 굳이 하셔야겠는지, 이 예산의 이 인원으로 좀 전에 냉면집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내년에도 표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정권 연장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꽉 막힌 수로 가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바꾸시죠. 혹시 마지막으로 뭐 꼭 보충 발언 한 30초 하실 분? 네. 네. 그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 보면 언론의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이 자유로운 그 경쟁을 통해서 건강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그 작동하고 있는지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또 일단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침묵의 나선형 이론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경제적, 사회적인 폐해, 또 명예훼손, 인권 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방심위의 이런 그 SNS 팀 이 확대도 이런 선의에서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대신에 면밀히 또 치밀하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 대표님. 네, 며칠 전에 그 MBN 개국 설문조사에서 이 뉴미디어인 낙검수와 또 그 기존 매체의 상징적인 그 조중동 어느 쪽을 신뢰하냐고 물었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낙검수에서 40% 그리고 조중동에 대해서 17.2%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뉴미디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규제 1번도로 갈 것이 아니라 왜 이 뉴미디어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가, 또 기존의 어떤 그 이 매체가 왜 신뢰를 잃어가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규제보다도 오히려 이 규제 자체가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 그 규제가 강화되어 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정부가 이런 뉴미디어에 반영되고 있는 민심을 갖다가 빠르게 수용할수록 오히려 규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SNS를 그 팔로워가 가장 많은 막강 트위터리안이죠. 이회수 선생, 그 소설가신데 그분은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니까 우리말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게 이제 참 중요한데 눈을 통해서 이 건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토론하면서 해봤습니다. SNS 분명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제가 잘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함께 이 사회가 찾아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